반갑습니다. 경찰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인터넷상에서 자그마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요. 많이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불법 사금융, 사채입니다. 사채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숫자를 좀 한번 세보면 거의 한 500명 이상은 제가 상담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한 3, 4명, 4, 5명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많은 걸 좀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채가 그 경위를 보면 그 이제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원하는 사람이 뭐 인터넷 광고든 아니면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뭐 전단지든 아니면 명함이든 이런 걸 보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겠죠. 아니면 뭐 서로 통화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하면 만나서 이런 뭐 얼마를 빌릴 건지 이자를 얼마를 할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계약서에 이름만 씁니다. 그리고 빌려준 금액만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자를 쓴다거나 언제 뭐 상환하는 뭐 조건들을 쓴다거나 하면 그게 나중에 그 사채업자들은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름과 빌려주는 금액만. 그래 놓고 그 계약서를 주지 않아요. 왜? 그 계약서를 주게 되면 나중에 그 계약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전부 다 사채업자가 가져가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뭐 인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이런 서류들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아가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지인들 연락처를 받아갑니다. 지인들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연락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안 갚으면 그 지인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전부 다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갚도록 계속 추심을 하는 거죠. 그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게 돈을 처음에 이제 빌리게 되는데 돈을 빌려서 처음에는 돈을 잘 갚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돈을 못 갚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 일반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빌리는데 빌려준 돈은 50만 원이라고 써요. 자, 그 계약을 보면 50만 원을 빌린다고 처음에 계약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30만 원을 줍니다. 그래 놓고 계약서에는 50만 원이라고 쓰죠. 왜 20만 원을 적게 주느냐? 선이자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공식인 거죠. 하지만 어느 곳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을 빌려준 걸로 계약을 해요.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5만 원씩 갚는다거나 아니면 뭐 3일에 5만 원씩 갚는다 해서 10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계약 단계에서 또 다른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빌리는 사람의 카드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고 하는 행위를 사채업자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내역을 떼보면 어차피 명의는 빌린 사람 거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는 거예요. 그 카드를 사채업자에게 줘서 사채업자가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준 사람도 위반이고요. 그거를 사용한 사람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카드 같은 걸 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린 후에 갚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 이렇게 사채업자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점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사채를 한 10군데 쓰고 있어요. 아니면 한 5군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더 이상 통화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하려면 무조건 문자로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가끔씩 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그 채무자 측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을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직장에 와서 어떤 행패는 부리지 않을지,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안 하고 문자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욕먹을 것도 없고 협박을 받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로 뭐라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입금을 했고 법정 이자율만큼 얼마만큼 입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들에게 입금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또 계속 채권 추심을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 법적인 조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또 뭐 대부협회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뭐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뭐 지금 내가 사용하는 사채업자가 한 10군데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반 이상은 대부분 다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이 사람한테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고 법정 이자율도 훨씬 더 초과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거기서부터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하게 되죠. 아니다. 당신은 나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계약이 끝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전혀 근거나 법률적인 신빙성이 없는 거죠. 법에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법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해서 돈을 받았고 또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문자로 대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전화로 또 전화를 걸 때가 있죠. 그래서 막 또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녹음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녹음을 해놓으셔야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알려줬던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자, 그분들한테 미리 다 연락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연락을 다 해놓으면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 때 놀라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이렇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렸는데 전부 다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하는 금액을 전부 다 갚았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들이 계속 얼마를 더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그냥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무시를 하시면 된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두면 오히려 돈을 빌린 입장 측에서는 훨씬 데미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진 않아요. 법적으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업 등록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무등록 대부업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받습니다. 2020년의 법정 이자율은요 24%입니다. 24%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1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240만 원인 겁니다. 24%. 사채업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몇백 %, 어떤 경우에는 몇천 %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죠. 제가 예전에 이 사채업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채업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사채업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위에 있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쩐주라고 하죠. 돈의 주인. 돈의 주인이 그 사채업자한테 활동하는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 2천만 원의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빌려줘서 돈을 막 불립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금액을 그 쩐주에게 계속 승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활동한 사채업자는 악독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저에게 연락이 왔던 분들, 저에게 제 카페를 통해서 상담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한테 알려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 사채가 해결이 됐다고 연락이 오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연락이 오셨던 분들이 밝은 목소리 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연락 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드려서 그 사채 해결이 됐다. 아니면 소송을 했다. 심지어 소송을 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다. 라고 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돌려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제가 소송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돈도 받은 경우가 있어요. 합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사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끌려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야간이나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협박하거나 하면 안 된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채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허위로 알리면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아까 대부업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었는데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구속이 되겠지만 많이 걸리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으로 많이 나옵니다. 벌금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도 벌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자기들이 신고되고 만약에 검거가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서로 뭐 조그만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채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대부협회나 법률구조공단 아니면 뭐 검찰청이나 법원, 경찰서, 민원실 이런 데 가셔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대부협회에 전화를 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이런 사채 구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채를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힘드니까 사채를 사용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최대한 원금을 갚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법정 이자율을 갚으신 다음에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더 이상 그곳과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였습니다.